나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것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젯밤 남편과 또 싸웠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부탁했던 식재료를 하나 깜빡한 걸 내가 몇 마디 잔소리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폭발하며 요즘 자기만 트집만 잡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받아치려다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그 순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겐 그를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나에겐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 남자는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나보다 4살 연하에 싱글이고 말재주가 좋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에 불과했고 어느샌가 라인으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조금만 더 뒤로 실으세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요. 나보다 4살 어린 그의 탄탄한 어깨와 목소리에 내가 작게 몸을 떨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짓 모른 척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운 채 내 등을 더 깊숙이 눌렀다. 그날 밤 라인으로 도착한 메시지는 평범한 안부가 아니었다. 오늘 운동할 때 향수 바꿨어요. 계속 생각나네요. 그 짧은 문장이 내 평온하던 일상의 선을 처음으로 툭 건드렸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우리는 체육관 밖에서 만났다. 식사를 마치고 차 안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웃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의 고백은 직설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득였다. 나는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감싸 쥐었을 때 나는 그저 비겁하게 눈을 감아버렸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리던 도덕심은 빗소리에 씻겨 내려갔다. 딱 한 번뿐이라고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트레이너와 회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속이며 그의 손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을 때 그 뜨거운 체온은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누나,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 마요. 나 지금 미칠 것 같으니까.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집어삼키듯 덮쳐왔을 때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욕망이 몸 안에서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좁은 차 안 시트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가 뒤섞이며 차 안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거칠게 내 상의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혀가 쇄골을 지나 가슴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머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집에서 나를 기다릴 남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늘 같은 냄새, 자극이라곤 없는 밋밋한 살결, 나를 여자가 아닌 가족으로만 대하던 그 무미건조한 손길. 남편의 손이 닿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이 안정감이라는 이름의 지루함이었다면 지금 내 가슴을 집요하게 탐닉하는 민수의 손길은 전율이라는 이름의 독약이었습니다. 아, 민수야, 제발. 신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내 치마를 거칠게 걷어올리며 더욱 노골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는 상상조차 못했을 대담하고 자극적인 애무가 이어질 때마다 나는 도덕이라는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엉킨 두 육체는 땀과 열기로 젖어들었습니다. 그가 내 안을 가득 채우며 파고드는 순간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명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단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민수와의 결합은 아찔한 자극이자 환희였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낮은 숨소리를 내뱉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거친 움직임에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내가 쌓아온 평범한 삶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의 쾌락은 마약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는 내 예민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내가 자지러질 때마다 더욱 깊숙이, 더욱 잔인하게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나는 남편의 얼굴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오직 내 몸을 지배하는 이 어린 남자의 단단한 근육과 나를 부서뜨릴 듯 안아오는 그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며 나는 기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차 안에는 비릿한 정액 냄새와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옷을 추슬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방금 전까지 쾌락에 몸부림치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추악하고도 섬뜩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지?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단조로움보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이 남자의 거친 손길로 나는 또다시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렇게 가장 추악스런 모습으로 썩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건 찰나였다. 그의 집은 내 회사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였다.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 우리는 마치 약속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처럼 그의 오피스텔에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몰아치는 그의 입맞춤은 매번 더 거칠고 노골적이었다. 당신은 이 시간이 되면 이런 표정을 짓는군요. 회사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섹시하게.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노골적으로 자극할 때마다 나는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쾌락을 느꼈다. 그는 영리하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숨을 몰아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킬 때면 나는 다시 단정한 정장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그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담배 연기 너머로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 눈빛에는 나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오만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못하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의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기는 소리만이 집안을 메웠다. 남편은 곁에 누워 있었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 속 스포츠 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내가 오늘 새로 산 잠옷을 입었는지, 내 눈가가 왜 발그레하게 부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늘 미용실 다녀왔는데 어때? 용기를 내어 던진 질문에 돌아온 것은 건조한 단답이었다. 응, 괜찮네. 자자,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 그는 등을 돌려누웠다. 7년이라는 시간은 뜨거웠던 연애의 온도를 의무라는 미지근한 물로 바꿔놓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 그저 아이의 엄마와 아내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인가. 민수는 달랐다. 그는 내가 운동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눈치챌 만큼 예리했다. 오늘 립스틱, 평소보다 조금 더 붉은 장미색이네요. 잘 어울려요.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모를 변화를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민수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살짝 스칠 때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누나,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죠? 나한테 다 털어놔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의 다정한 물음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주목받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도덕적 죄책감을 가볍게 짓밟을 만큼 강렬한 마약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조금 늦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차에 올라탔다. 그의 오피스텔 문이 닫히자마자 느껴지는 정적은 집에서의 정적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폭발 직전의 고요였다. 내 입술은 거절을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민수는 내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살결을 탐닉하며 그가 내 이름을 나지막하게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민수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추악스러웠다. 번진 립스틱, 흐트러진 옷매무새, 그리고 죄책감으로 흔들리는 눈동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핸들을 꽉 쥐며 다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까지만 미쳤던 거야. 현관문을 열자 아이가 자고 있고 거실에는 여전히 무심한 남편이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몸에 밴 그의 향기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씻어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 머리맡에 핸드폰이 짧게 진동한다. 잘 들어갔어요. 벌써 보고 싶어서 어쩌지.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내 마음은 다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지옥이 이 차가운 안방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사실이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어느 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모든 프로필을 차단했다. 대화창을 삭제하고 그의 흔적을 내 일상에서 통째로 도려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이 미친 짓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된 공허함은 마치 마약의 금단 현상처럼 온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7년 동안 익숙해진 남편의 무관심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었고, 민수의 빈자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도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 결국 사흘을 버티지 못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만으로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왜 그랬어요? 나 죽는 줄 알았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동시에 날카로웠다. 우린 그만해야 돼요. 나 가정도 있고 아이도. 상관없어. 그가 내 말을 거칠게 가로막았다. 당신에게 가정이 있든 남편이 있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중요한 건 오직 하나야. 당신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지,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고 있는지. 그것만 대답해. 오로지 나라는 존재만을 갈구하는 그 위험한 열망에 나는 다시 한번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시 시작된 만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속이는 신용조차 생략했다. 그의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짐승처럼 냄새를 맡았다. 이 냄새. 그리웠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가졌는지 꿈에도 모르겠지. 그의 손이 내 정장 스커트 밑으로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크기만큼 쾌락은 더 날카로워졌다. 남편이 세탁기 빨래를 묻는 그 건조한 일상 속에서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위태로운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급행 열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거울 속 내 눈동자는 욕망의 잔향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엄마로, 아내로 살 거야.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내 다짐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짧은 진동. 라인 다시 깔았네. 보고 싶어, 누나. 내일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지. 결국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끊었다. 그 지옥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이 집보다 훨씬 더 따뜻했기에. 남편의 무심한 눈길은 때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곤 하죠.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지는 그 지독한 괴리감과
껍데기만 남은 일상의 허무함을 담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평소라면 내 시선을 피하거나 휴대폰으로 도망쳤을 그가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았다. 요즘 내가 그렇게 눈에 거슬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넌 꼭 죽일 듯이 짜증을 내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입을 뗐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억울해서도 전곡을 찔렸기 때문도 아니었다. 사실 그가 거슬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진짜 이유는 그의 앞에 앉아 아무 일 없는 척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서였다. 내가 그랬나? 미안해. 요즘 피곤해서 그래. 내 입술은 다시 한번 익숙한 대사를 뱉어냈다. 피곤이라는 단어는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가장 비겁하고도 편리한 덮개였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정교한 연기자로 변신한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배역이 끝나면 나는 분장실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른 무대로 달려간다. 그곳엔 나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욕망의 솔직한 한 마리 암캐로 만들어주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 민수의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지금 나를 안고 있는 이 남자의 품이 내 집인지 아니면 저녁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 부엌이 내 집인지. 나는 낮에는 성녀를 연기하고 밤에는 죄인의 영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그 질문 이후 나는 매 순간 감시받는 기분으로 살아간다. 남편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내 죄악을 알고 있을까봐 어깨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포는 나를 다시 민수에게로 밀어넣는다. 현실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수록 그가 속삭이는 상관없어라는 무책임한 위로가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또다시 다짐한다. 남편이 눈치챘을지도 몰라. 정말 위험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나 핸드폰 진동 한 번에 내 결심은 맥없이 풀려버린다. 새벽 2시 정적을 깨는 짧은 진동은 고요한 호수에 퍼지는 파장 같았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 너머로 휴대폰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전율했다. 보고 싶어. 지금 당장 너한테 달려가고 싶어.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허겁지겁 휴대폰을 낚아챘다. 액정의 밝기가 눈이 시리도록 밝아 혹시라도 남편의 눈꺼풀을 자극할까봐 이불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메시지를 삭제하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다. 단 0.1초의 찰나였지만 그 문장은 이미 내 망막을 타고 내려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켰다. 무슨 일이야? 왜 안 자고? 뒤척이던 남편이 잠결에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나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휴대폰을 가슴팍에 숨기며 간신히 대답했다. 아니야. 악몽을 좀 꿨어. 미안해, 깨워서. 그러자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나를 자기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자. 그의 체온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견고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에게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살을 태우는 것 같았다. 나를 믿고 지켜주겠다는 그 선의가 오히려 내가 저지른 기만을 가장 추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숨을 죽인 채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가끔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진다.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 내 남편은 실수를 용서할 만큼 유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7년을 쌓아온 이 가정은 단숨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도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의 평화도 나의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 뻔했다. 다음 날 민수를 만났을 때 나는 어젯밤의 공포를 그에게 쏟아냈다. 미쳤어.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면 어떡해. 들킬 뻔했단 말이야. 그는 내 비난을 들으며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는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았어. 당신 남편 옆에서 내 메시지를 읽을 때 당신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의 손길은 거칠고 노골적이었다. 남편의 다정한 위로가 주는 안온함보다 그의 위험한 손길이 주는 파괴적 쾌락이 내 육체를 더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안다. 하지만 가지마. 오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애원하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한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까지. 나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파멸의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너 정말 미쳤어. 그 애랑 그러다가 남편이 알면 어쩔 건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아이 인생까지 통째로 시궁창에 처박을 셈이야. 가장 믿었던 친한 언니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일갈은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다. 언니의 눈빛에는 경멸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나는 지금 도덕적 자살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언니, 나도 알아. 아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멈추려고 하면 숨이 안 쉬어져. 내 대답에 언니는 기가 찬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야. 당장 그 짐승 같은 짓거리 접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언니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머리로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 남자가 보낸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에 반응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잃은 고장난 기계였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오늘 언니랑 재밌었어. 얼굴이 좀 안 좋네. 나는 그의 앞에서 웃고 저녁을 차리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다. 하지만 내 안에 나는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꺼져 내려가고 있었다. 한번 발을 들인 진흙탕은 발버둥 칠수록 종아리를, 허리를, 그리고 마침내 목끝까지. 공포스러운 것은 그 진흙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점이었다. 민수와 나눈 그 자극적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영상처럼 재생될 때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진흙탕에서 영영 나가고 싶지 않다는 지독한 욕망에 휩싸였다. 누군가 이 진흙탕에서 기어 올라와 본 사람이 있을까? 나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자문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 모든 것을 끝내면서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길. 그런 비겁하고도 완벽한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면 가정이 무너지고 진실을 숨기면 내 영혼이 무너진다. 그를 끊어내면 나는 다시 투명 인간처럼 말라 죽을 것이고 그를 계속 만나면 언젠가 모든 것이 폭발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민수의 오피스텔 창가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그는 내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내 귓볼을 살짝 깨물었다. 그냥 다 버리고 나한테 오면 안 돼요. 내가 당신 남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이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안 돼. 나는 아이를 버릴 수 없어. 내 삶 전체를 부정할 순 없단 말이야. 그럼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걸리게 하면 어쩌려고. 그의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민수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는 내가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도록 협박하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민수는 내가 기어 올라가야 할 수렁인 동시에 나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늪이라는 것을. 이제 이 위험한 연극의 결말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타락의 수렁에 빠졌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가만히 있어도 서서히 밑으로 꺼지고만 있다. 묻고 싶어요. 혹시 이 지옥 같은 진흙탕에서 기어 올라와 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끝내면서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아무도 다치지 않고 빠져나갈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